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또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에너지주들의 상승도 이끌어준 시장이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어떻게 맞췄는지 화면을 통해서 수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0.21%가 빠지면서 33,87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외주의 S&P 500 지수에서도 0.11%의 낙폭이 관찰이 됐는데요.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0.13% 올라주면서 14,271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영향을 받고 우리 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하더니 지금은 등락을 조금은 다르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도 경신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이틀 연속 600명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610명입니다. 주말이 다가오는 만큼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의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지금 거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21%의 강세 보여주면서 3,283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빠지고 있습니다. 0.53%의 내림세가 나타나주면서 1,01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 살펴보시면요. 0.3%의 강보합세를 보입니다. 437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322종목이 오르고 있지만 518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363종목, 57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980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944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6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이 929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조금 더 거센 상황입니다. 1,842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400억 원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2,270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분위기가 조금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10개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불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지금은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0.1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2,20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상승률이 조금 더 큰 모습입니다. 1%대 강세가 나타나주면서 125,5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 4위 싸움은 계속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지금은 켜진 불의 모양이 다릅니다. 카카오는 파란 불, 그리고 네이버는 빨간 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의 시총을 합치게 되면 현대차 그룹주를 지금 넘어선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종목을 합쳤을 때 넘어서고요. 현대차 그룹 전체를 봤을 때는 육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 종목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1.77% 지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올랐던 탓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16만 6,5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4위에 위치한 네이버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42만 4천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업이 재개가 되고 해외 판매 호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주가를 먼저 보시면
1.6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4만 6,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의 주가도 살펴보시면요. 기아의 경우엔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9만 3,2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인 현대위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의 경우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만 2,50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어제 공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1%대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69만 2천 원을 가리키고 있고 시총 9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한화종합화학 보유주식 전량을 투자 재원과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어제 공시를 해왔습니다. 이어서 넥센타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 주가 흐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7%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9,300원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가는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 거래량도 꽤 많은 상황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지금 살펴보시면 차트를 통해서요. 굉장히 길이가 긴 모습이 꽤나 짚어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회복이 되고 또 신공장 증설에 따라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신고가도 경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DB하이텍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꽤 많이 받쳐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봉을 형성해주면서 4%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9,200원 혹은 300원 선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개 종목 내에서 봤을 때 세트리온 형제는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3위 자리를 계속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9일 연속 기관이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 주면서 장중에 52조 신고가도 터치한 이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0.65%의 강세 보여줬는데요. 21만 5,20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단키트주들이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단키트주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시즌의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 양상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에도 3%대 강세 보여주면서 시총 4위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총 4위 자리, 3, 4위 자리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과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가 3위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즌이 올라가 있습니다. 3.4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87,7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진단키트주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는 더 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대 급등 양상 보여주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19,150원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수젠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은 형성은 하지만 여전히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에서 3%대 강세 보여주면서 23,60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재형 테마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대권 주자 6위에서 3위로 대권 순위가 올라가면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세 종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온의 주가 먼저 보시면 17%대 강세 보여주면서 윗꼬리를 조금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5,440원 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이어서 한일단조 보겠습니다. 5%에 가까운 상승률 기록해주면서 윗꼬리를 단 양봉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오픈베이스까지 보겠습니다. 6%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조금 빠진 지점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M게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열혈 가구 온라인의 중국 매출이 호조를 보인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는 장중에 고가보다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2%대 강세가 나타나주면서 9,540원, 3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 초반에 우리 시장 업종별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1.53%의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과 전기전자, 제조업, 화학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순위별로 살펴보시면 섬유 의복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73%의 하락률 지금 기록해주고 있고요. 운수창고 업종과 의료정밀, 전기가스업, 음식료품에서도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순위별로 살펴보시면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는 만큼 상승하는 업종보다는 하락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부품에서는 0.53%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과 금융, IT 부품 업종도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시면요. 순서대로 봤을 때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면 운송업종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락문화 업종이 더 빠지고 있습니다. 1.47%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송과 음식료, 담배, 의료, 정밀기기, 비금속 업종에서도 1%대 약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과 기아, 삼성전자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카카오와 H&M, 네이버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네.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다 보러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내일 네. 좀 집에 좀 다녀올 예정이라. 네. 집이 바닷가 근처에 있어서. 네, 집이 해운대 근처라. 좋으시겠어요. 네, 내일 어떻게 안 나오시겠네요. 네, 내일은 못 나올 것 네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말고 이제 저번에 보셨던 신일정 아나운서님께서 네네.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네. 어떠세요, 기분은? 기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주셔야죠, 전문가님. 모르겠는데요, 잘. 아유, 제가 이렇게 네. 매일같이 진행을 하다가 하루 네. 없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네. 이렇게 감정 없이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저희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부동산이 이제 사실 좀 집값 보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는데 네. 내년 3월이 되면 대선이 다시 시작되면서 대권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내놓고 있죠, 전문가님. 네. 맞아요. 정치적으로 이제 대권이 이제 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에 좀 많은 관심사가 원래 예전부터 좀 집중이 됐기 때문에 또 이번에 부동산 카드를 많이 꺼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동산이 이제 집이죠, 문제는 집. 그렇죠. 주택인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이런 뭔가 정책을 많이 꺼내들고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도 많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현재 집이 있는 사람은 또 다주택자 해가지고 뭐 2채, 3채, 4채 이렇게 있는데 또 집이 없는 사람, 한 채도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그쵸. 우리나라 네.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좀 심해지는 양상, 이런 것들이 이제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카드를 꺼내들고 나오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 대통령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것도 부동산 관련된 건설 이런 것들 정책을 꺼내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집 공급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집값이 치솟는 거 안정화시키고 하는 게 이제 공급을 늘리는 거죠.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은 없던 데에다 많이 만들면은 그만큼 또 빈집이 생기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건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들을 빌라라던가 아니면은 단독주택 등등을. 자, 그러면 어쨌든 건설 회사가 뭔가를 지어야 되니까 건설사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대우건설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70% 넘게 올랐고요. 현대건설도 44%대 상승을 했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13%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건설 수주 업계 호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호황인지 좀 궁금해요. 얼마나 좀 호황을 누리고 있나요? 이게 역대 최대 수준, 역대 최고 수준, 역대 최고 수준. 네, 네. 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간, 그러니까 쭉 이게 건설이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최근에 또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그렇죠. 뭐 서울 집값이라든가 뭐 강남 집값 등등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항상 이제 정부에서는 항상 고민을 하죠. 정부에서 항상 고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건설업이 이제 어떻게 호황일 수 있는지 국내 주택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분들이 이제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때 그 새마을 운동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 하고 건물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건물이 많아요. 건물이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빈집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기 지방에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빈집이 시골에 왜 생기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도시에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 간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그 빈집으로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은 소유하고 있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에서 다시 시골 생활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 뭐 다시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런 시골로의 회귀 이런 것들 하기도 하지만 거의 없다 보니까 빈집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빈집이 많고 요즘 지방 소멸 이런 말도 있거든요. 지방이 점점 시골이 소멸되고 있다. 나중에 도시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도대체 건설업이 어떻게 호황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렇죠. 지금도 집이 차고 넘치는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 왜 건설업이 계속 호황이 되느냐 이건 뭐냐면요. 결국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특히 서울 그래서 그럼 서울은 이미 거의 다 이제 집을 지었잖아요. 맞아요. 아파트도 많이 짓고 그럼 이제는 이제 시골에다 집을 짓는 그런 건설 경기가 아니라 그 서울에 있는 재건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저층 아파트 뭐 5층짜리 3층짜리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거기다 20층 30층 50층짜리 짓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는 확장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에 이제 지방으로의 예전에는 이제 새마을 운동 이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지방으로의 확장 이거였다면 지금은 확장이 아니라 재건축이죠. 다시 있던 걸 무너뜨리고 다시 거기를 더 증축하는 이런 것들 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멀쩡한 건물도 막 무너뜨리고 새로 만들고 더 높게 지어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은 새 건물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번 정권이 이제 끝나려면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다음 정권 때는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지었는데 또 뭘 짓겠냐 하지만 또 지을 게 또 생겨요. 그렇죠. 또 맨날 그래도 이렇게 빈집 아이러니한 게 빈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차고 넘쳐요. 그리고 다들 서울이나 대도시 수도권에 다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집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짓는 그리고 또 그린벨트 있죠. 그린벨트 이렇게 묶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린벨트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점차 풀어 나가면서 또다시 건물을 짓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건설업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맞이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를 좀 기준으로 볼게요. 호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건설업종의 평균 이익이 어느 정도 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올해 평균 건설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28%가량이라고 합니다. 네. 28.2%고 내년에도 19.9% 건물을 지어 올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뭐 어쨌든 기존에 있는 뭐 집을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해가지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런 거 있죠. 막 그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그 조합을 만들어요. 그렇죠. 조합 만들어서 네. 정부나 이런 기관 민간 자치 기관 이런 데다가 적극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이거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특히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5층짜리를 무너뜨리고 30층을 지었을 때 네. 그만큼의 면적당 그런 걸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5층 아파트에서 한 채를 갖고 있었을 때 그게 무너졌을 때 30층을 지어 올린다. 그럼 지분이 퍼센트로 따졌을 때 똑같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집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재건축이랑 재개발을 환영합니다. 많은 네. 그 기존에 살던 집들이. 그래서 일부러 그 오래된 집에 얇게 하고 막 이런 것도 많고 실제로 여기 여의도만 보시더라도 여의도 출퇴근길에 보셨나요? 그 되게 허름한 아파트가 엄청나게 좀 많아요. 오래되어 보이는 아파트들이 많기는 많아요, 꽤나. 네, 여의도 바로 건너편에 그렇죠. 그쪽 1번 출구, 2번 출구 그쪽에만 해도 허름한 아파트가 몇 개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몇십 년 됐던 아파트들이 몇 가구가 있는데 네.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재건축의 이 이름에 오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새롭게 또 증축하고 거기에 또 시공을 따내는 시행사 있고 시공사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공을 따내는 회사들이 또 입찰이 되고 거기에 바로 유력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대우건설, 뭐 HDC 등등이 또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대형 증권사도 좋은데 최근에 뭐 IS 동서 같은 경우도 좀 중소형 증권사래 건설사긴 하지만 네. IS 동서도 계속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43% 뭐 증가를 하고 있고 한나라는 기업도 있어요. 건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43% 가량 증가하는데 한나는 그 전체적인 홀딩스 지주사로도 한나홀딩스로도 괜찮거든요. 네. 저는 한라홀딩스 주식도 원래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골프장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건설업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좀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설업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서 또 HDC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HDC도 이렇게 급등했다가 네. 최근에 이렇게 또 고꾸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하셨을 때 제가 그때 좀 매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어요. 비중을 줄이면서 매도를 하자 그랬는데 최근에 또 다시 또 좀 많이 빠져서 저평가 기조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신 분들은 또 다시 좀 매수로 진입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동산은 어떤 점이 좀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권 주자들의 정치 공약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여러 대권 주자들 중에서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 1인 가구를 위해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요즘은 혼자 사는 집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혼자 이제 예전에 이제 대가족을 이랬지만 요즘은 핵가족이라고 해서 혼자 막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청년들이 집이 없어요. 맞아요. 청년들 집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위한 1인 가구. 그러니까 이제 뭐 큰 가구 뭐 이렇게 많이 없더라도 좀 작더라도 작은 집이더라도 혼자 이런 집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런 집들을 좀 많이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됐다가 좀 너무 뭐 우리 공공사업으로 LH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LH 하는데 뭐 여러 가지 LH 비리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주택 공급 확장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 등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이런 게 LH에서 이제 해가지고 임대주택 뭐 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100만 호 뭐 해야 된다, 공급을 해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를 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 호를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오는 등 아무튼 집이 자꾸 치솟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서 맞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올라갈 때 좀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좀 사실 겁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계속 그래가지고 좀 떨어질 때 사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돼가지고 그런 집값을 좀 잡고자 하는 공급 정책들을 내세웠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주는 건설업이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설이 내년 3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건설업계도 호황인 가운데 이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셀트리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강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죠. 네, 셀트리온이 파이프라인을 꾸준히 늘려 나가고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램시마든 허주마든 다들 잘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추세가 네. 야 어제 같은 경우 셀트리온 제약이 막 5%, 6% 이상 막 그러니까요.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둘 다 뭐 이렇게 뭐 3%, 4% 이상 뭐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 두 종목이 그 코스닥을 1, 2위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시가총액 굉장히 또 코스닥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상승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올라간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냥 셀트리온도 어제 2%, 3%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조정받고 있긴 한데 1%가량.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이오 이런 파이프라인, 뭐 허주마라던가 램시마, 그리고 혈액암 치료제인 트룩시마,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최근에 또 날리고 있는 유플라이마 네. 등등 여러 또 파이프라인이 많이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레키로나주 등등까지 코로나 치료제도 여러 나라들에서 또 허가를 받고 있고 변이 치료제까지 변이 바이러스까지 또 계속해서 레키로나주가 업데이트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의 이런 또 추세라던가 지금 반등하는 시기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시장 점유율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품별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네, 지금 보시면요. 4분기 유럽 시장에서 그러니까 2020년 지난해 4분기에 램시마가 53%, 네. 53%고 트룩시마가 36%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유럽이죠, 유럽. 유럽에서는 그렇죠. 램시마가 더 높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룩시마가 더 높은 상황이고 자, 어쨌든 그리고 허주마도 15% 가량 유럽에서 경쟁력을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룩시마가 올해 1분기 26% 가량 지금 시장 점유율로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램시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5%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그래서 트룩시마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유럽보다도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공략하는 트룩시마가 지금 셀트리온의 또 핵심 이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무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허주마 역시 여러 가지 또 미국에 지난 3월에 좀 본격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휴미라도 그렇고 다들 뭐 잘 되고 있는데 아무튼 유럽에서는 램시마가 강세고 미국에서는 트룩시마가 강세다. 뭐 이렇게 둘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을 해요. 이제 그러면 임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약품별로 좀 짚어주세요. 네,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 지금 세계 최초로 보이는 고농도 이거 제형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또 판매되는 휴미라의 90% 이상 고농도 제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유플라이마가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차별화해서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세계 최초 이런 것들 인플렉시맘 이쪽인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데 유럽의 이 EMA의 승인 이후에 계속해서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에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또 램시마 SC가 호주랑 캐나다에도 출시 영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또 호주, 캐나다, 북미라던가 아니면은 저쪽 호주까지 확대를 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또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차세대 쪽으로 발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로 CT-P41 이것도 그렇고 당뇨병도 하고 있고 자가면역 치료제 스텔라라를 했던 바이오시밀러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계속해서 임상 3상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중에서는 좀 스텔라라가 미국 이쪽으로 해가지고 2023년 9월까지 유럽 물질 특허 만료 시기에 맞춰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상업화. 그러니까 2023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때 이제 특허가 끝나는 거죠. 특허가. 네. 이게 이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다 보니까
이게 특허가 끝나야지 이제 정식으로 이제 판매를 해서 그쵸. 상업화 시키는 건데 이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기만 딱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셀트리온의 미래 아니 지금 셀트리온이 뭐 레큐로나주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 잘 팔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이미 예약이 돼 있어요. 사실 네, 아, 그쵸. 예약이- 네, 예약이 되어 있고. 예약이 뭐냐면요. 그 2023년, 2024년에 스텔라라가 네, 그 특허로 판매가 되는 네. 게 이미 다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곳간에 그 쌀이 비일까봐 네. 그때 가서 무슨 레큐로나주 어떻게 파냐고 무슨 그때 코로나 다 끝났을 텐데 레큐로나주 이거 반짝해서 한 번 유행으로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안에 뭐 코로나가 종식될 가능성도 있겠죠. 뭐 변이 바이러스도 다 때려잡고 그렇죠. 네. 뭐 지금 델타 변이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뭐 다 잡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정을 생각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서 레큐로나주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매출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2023년, 2024년 뭐 유럽이라던가 미국 이쪽으로 스텔라라 이쪽이 만기가 되면은 그때 또 그거를 팔 수 있는 게 이미 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매출 이런 것들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재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잘 가지 못했던 주가에 그나마 이 호재가 최근에는 좀 반영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셀트리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이제 앞으로 서서히 오름세에 나타나는 모양새고요. 네, 특히 뭐 어제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 크게 오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네, 차트 보시면요. 셀트리온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고 어제 최근 한 4월 이후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그쵸. 한 달 넘게 동안 신고가 28만 4,500원 나왔고 사실 셀트리온의 각도는 뭐 그렇게 가파르게 오른 건 아니에요. 완만하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요. 야, 엄청나게 어제 좋았어요. 이거 보시면 좀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 또 이게 12만 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17만 원까지 이제 요 추세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이 여기서부터 떨어졌거든요. 26만 원대까지부터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V자 반등 이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꽤나 가파르죠. 네, 그렇게 꽤 보시면 되고. 가파르네요. 네. 자, 그리고 해외 판매를 헬스케어. 담당하고 있는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인데 요것도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약간 요거는 셀트리온 제약만큼 가파르지 않는데 그러네요. 네, 셀트리온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제약을 지금 대장으로 해가지고 어제 7.8%까지 올랐어요. 네. 장중에. 자, 그리고 이럴 때 21일도 막 9% 오르고 장중에 또 6월 14일 같은 경우 14% 상승하는. 지금은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어느 정도 그 큰형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주가를 봤을 때는 그렇죠. 주가 상황에서는. 하지만 또 가장 실질적인 큰형님은 그냥 셀트리온. 그냥 셀트리온. 그냥 셀트리온이라서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셀트리온과 또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유럽이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호주든 캐나다든 또 동남아시아든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도 잡고 진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키 맞추기라던가 보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그냥 셀트리온도 꽤나 높은 상승이 앞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에 점처럼 반영이 되지 않았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주가에 이런 점이 조금씩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형제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는데요. 한번 세 그룹주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대웅입니다. 대웅은 수상한 엄마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대웅 평단가 87,000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타기에서 평단가 58,000원에 맞춰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손절을 해야 할까요? 종목 분석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눈물 표시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대웅의 시가를 보면요. 43,100원이고 지금은 43,05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메디톡스와의 마찰 풀린다. 메디톡스의 맛잘 풀린다. 네. 네, 이게 메디톡스랑 그 소송이 계속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쵸, 네. 소송이 근데 거의 끝났어요 이제 끝나가지고 근데 결국은 대웅이 좀 안 좋게 끝나긴 했어요. 대웅이 이제 왜냐하면 메디톡스가 이제 보톡스의 강자라서 네. 그 원래 이제 기존의 그런 기술을 메디톡스가 이렇게 훔쳐갔다라고 이런 식으로 뭐 미국에서 판결 나고 하는데 근데 저는 결론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대웅한테는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소송 과정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매듭을 지어 간다는 거. 맞아요. 매듭을 지어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악재가 있어도 악재가 끝나면 악재 반영이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또 호재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통권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풀려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뭐 위반했다고 지금 뭐 보니까 일단은 위반했다고 말이 나왔어요. 대형제약이 그 메디톡스의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 그냥 결론이 어쨌든 났어요. 났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 풀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약간 미심쩍은 거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다 풀렸다고 봐야 되고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반영 됐죠. 예, 선반영이 돼가지고 저는 뭐 그렇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소송 이거는 메디톡스와의 관계는 이제 뭐 그냥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악재로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이제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8%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증가했어요. 네. 영업이익이. 그리고 매출도 6.2% 늘었고 근데 단기 손실이 지금 적자 전환됐어요. 흑자에서 적자에 전환돼가지고 이런 점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늘었던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용 처리 같은 부분을 좀 과도하게 했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쁘게는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여기 86,700원부터 떨어졌는데 고점 찍었다 떨어졌는데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2만 원, 3만 원대까지 반토막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좀 오름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세가 어느 정도 반등이 되는 뭐 그런 구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정도 추세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막 뭐 섣불리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워낙에 87,700원이면 워낙에 높아가지고 아니 지금 이게 고점이 86,700원인데 완전 고점에서 사셨네요. 완전. 그러니까 네. 어디서 샀냐면요. 이 차트가 이렇게 되잖아요. 잠시만요. 차트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차트 이렇게 되면 이분 어디서 사신 거면요. 여기서 사신 거예요. 어우, 여기서 사신 거거든요. 이걸 어떡하죠? 이 부분에서 8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막 손절하기보다는 어쨌든 네. 지금 추세는 살아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상승하다가 이게 약간 뭐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네. 내려갈 때 그때 좀 이렇게 매도를 좀 하는 걸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갭차가 너무 커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정말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평단가 낮추는 건 어떻게 보세요? 추가 매수로. 네. 근데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네. 왜냐면 지금 보니까 네네. 매수가가 너무 고가신 것 같아서. 네네. 그러면 한번 네. 회사 자체를 좀 뜯어볼게요. 네. 회사 자체를 뜯어보시면요. 일단은 PBR이 2.5고 네. PR 25,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사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건 희소식입니다. 자사주가 28%나 자사주가 많다. 있어서 이건 추가 매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사주가 이렇게 이거 쉽게 볼 수 없는 퍼센트거든요. 네. 28%면요. 진짜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 스스로를 자아감이 되게 높은 자존감이 높은 네, 회사예요. 자존감이 자존감이 높은, 높고 나신교라고 혹시 아세요? 네, 나를 믿는. 나를 믿는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신교 네. 그런 걸로 보고 있고 대주주가 보시면요 윤재성님이 11%를 갖고 있고 대웅재단 아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는 이걸 보는데 이 최대 주주들 이 개인 명단과 38%랑 28% 합하면은
66%잖아요. 네. 거기다 외국인도 막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외국인 합하면 70% 가량이 그러네요. 좀 지분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그 괜찮은 것 같고 매출 그래도 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가 이제 72%, 부채도 별로 없네요. 네. 그리고 자본 유보율이 2,400%인데 현금 흐름이 좋고 뭐 아무튼 지금 최근에 뭐 적자 전환 어쩌고 말이 나왔긴 했는데 네. 지금 이거거든요.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 이거고 지금 보시면 순이익이 마이너스 71억. 요거 이제 빨간색으로 나온 거 이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예상치가 있잖아요. 네. 컨센서스 예상치 2021년 6월 2분기 때 바로 263억까지 늘어날 예상으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71억이 단순히 일시적인 비용 처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 자세한 거는 그 지금 매수하신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회사로 네. 그 주식 담당자가 전화를 받을 거예요. 주식 담당자 바꿔달라 그러고 왜 이거 적자 전화했다 갑자기 컨센서스 플러스로 나오는지 네, 네.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시면은 저한테 묻는 것보다 더 빠를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애널리스트들 전망은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인데 뭐 당분간 망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지분 상황이나 아니면은 부채도 별로 없고 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판단이다. 추가 매수해서 만약에 진짜 장기로 가져갈 거면은 네. 요거 한 진짜 2년 3년 이상 가져갈 용기가 있는 분이면은 추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대응하실 때 보면요. 수상한 엄마님께서는 지금 평단가가 조금 높으신 점이 살짝은 문제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이동평균선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응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우리 대장주죠. 네, 삼성전자가 요즘 인기가 별로 약간 사그라들고 있는데 그렇죠. 주춤하거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간 밀렸어요. 최근에 뭐 4위까지 또 밀리고 1위 애플, 뭐 2위, 3위 다 중국계 기업들이 네. 스마트폰 5G를 장악하고 나서는데 뭐 얼마 전에는 또 샤오미한테도 밀려서 5위까지도 내려가는 그러니까요. 굴욕도 맛봤고 자 그런데 그런데 6G로 이제 승부를 봅니다. 6G. 6G. 네, 맞아요. 6. 이제는 또 5G에서 6G로 또 넘어가요. 굉장합니다. 이 6 이제 나중에는 뭐 10G 뭐 20G까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 이게 근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네. 게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뭐 투자금이라던가 아니면 인력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엄청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삼성전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얼마나 빨라지면요. 6G가 이제 5G보다 뭐라고 하죠? 최대 전송 속도. 그러니까 뭐 메시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메시지는 사실 지금도 상관없어요. 뭐 카톡이라던가 뭐 이런 거 보내면 뭐 크게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제 대용량 뭐 영상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파일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전송할 때 그럴 때가 기존에 20이었다 치면은 이제는 1테라가 돼서 지금 1000이 됩니다. 1000기가가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50배나 빨라져. 50배. 야, 50배. 그 제일 위에 보시면 네. 네, 6G 50배. 전송 속도 50배 빨라지고 경험 속도도 이제 체감상 보면요. 0.1인데 1로 이렇게 해서 10배나 빨라집니다. 체감상.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도 부분 지능화해서 엄청나게 지능화로 네.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더 발달된다는 거죠. 오. 뭐 그리고 다운로드 시간,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진짜 체감이 이건 것 같아요. 뭐 만약에 프로그램 하나 다운 받는다라고 했을 때, 뭐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앱스토어나 아니면은 네. 뭐 이런데 뭐 다운 받는다 했을 때 플레이 스토어 같은데 8초 걸리는 거 있어요. 만약에 네, 8초. 기존에 8초 걸리면요, 이게 지금 0.16초 만에 다운 받을 수 와우. 있답니다. 뭐 앱 하나 다운 받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초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게 8초가 아니라 8분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8분이면은 답답하잖아요. 그쵸. 이거 하나 뭐 다운 해놓고 딴 데 가서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하고 요리 만들고 이러고 8분 딱 오면 그런 시간이고 뭐 네. 이게 만약에 80분이라고 해봐요. 아,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렇죠.
8분이라 치면요. 이게 0.16분 만에 0.16분, 1분, 그러니까 8분 동안 걸리는 게 1분도 안 돼서 다운을 받을 수 있다. 혁신적이네요. 네, 그리고 80분 걸리는 거다. 만약 1시간 넘게 대용량을 뭐 다운받는다 치면요. 이게 어떻게 되면요. 1.6분 만에, 1.6분. 그러니까 1분하고 한 40초? 1분 40초 만에 다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1시간 넘게 다운받을 수 있는 거를 1분 40초 만에 다운받는다. 이거는 진짜 혁신적인.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가 6G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기도 설비 확보를 하고 LTE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장비 도입하고 아무튼 경쟁사인 지금 화웨이라든가 노키아, 뭐 시스코 등등과도 지금 격차를 계속해서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는 삼성전자 다시 한번 좀 믿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요. 지금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게 힘을 비축한다고 보고 있어요. 힘을 비축해서 다시 한번 빵 튀어 오를 수 있는 8만 원, 지금 8만 원인데 8만 원에서 다시 한번 9만 원, 10만 원까지 갈 수 네. 있는 그런 원동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재미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호재성 이슈는 있습니다. 6G에도 또 승부수를 띄운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엇갈린 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3,280선까지는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장중에 3,290선까지도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4%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555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